얼마 전 유럽의 루마니아에서는 나토 군용기를 공수하여 한국으로부터 각종 의료 물자를 수송해간 바가 있습니다. 이때 루마니아의 국민들은 SNS를 통해 태극기를 휘날리며 한국인들을 향한 감사 인사를 전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루마니아의 의회로부터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난 2일 루마니아에 키트를 제공했던 국내 기업 바이오니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민운동당 의원인 페트로 모비아 의원이 바이오니아 회사 측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이오니아 측에서 제공해준 편지의 사진인데요. 루마니아 국민들이 악전고투 속에서 최고 품질의 한국 제품으로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루마니아는 앞으로도 한국으로부터 필요장비를 공급받아 국민들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특히 귀사 측은 루마니아로 초청하여 양국의 경제문화 협력 발전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편지의 끝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라며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감사 인사를 남겼죠. 최근 한국에게 도움을 입어 감사를 전한 국가는 루마니아뿐만이 아닙니다. 루마니아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지원 우선 대상에 들어 신속한 장비 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아랍에미리트 또한 지난 1일 아부다비의 국영석유사 건물에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한국어 문구를 조형한 것인데요. 이는 작년 8월 15일 광복절 한국의 태극기를 조형한 것에 이어 두 번째 메시지인 셈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번 위기를 통해 두 국가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가 한국을 모델로 따르기도 하고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과 척을 지며 갈등의 불을 지피는 두 국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베트남인데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박항서 감독은 이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여 기부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베트남의 언론에서는 이것에 감사하기는커녕 박 감독에게 돈과 명예를 가져다준 베트남을 위하여 그는 이번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자진해서 연봉을 삭감해야 한다. 그는 제2의 고향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의 미디어인 베트남넷에 올라온 기사로서 일본의 니시로 아키라 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은 연봉 50%를 삭감하자는 태국 축구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라며 일본과 한국을 대놓고 비교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의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U23과 성인 대표팀에 겸직을 하며 베트남 축구에 헌신을 다하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우 연봉 2억 8천만 원밖에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는 필리핀 대표팀의 감독인 에릭슨이 연봉 74억 원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베트남 언론의 주장은 너무나도 염치 없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 베트남이 자국산 키트가 한국산 키트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하였음에도 뒤에서는 한국 솔젠트 키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탄로나 염치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맞물려 한국 네티즌들로부터 큰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죠. 일각에서는 한국이 이제서야 베트남의 민낯을 알게 되었다며 삼성전자도 박항서 감독도 이제 모두 베트남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일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해외로 수출하는 키트의 이름을 독도라고 명명하자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4월 3일 기준 참여 인원 34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접한 일본에서는 강력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일본의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참석한 모테기 장관은 현재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부적절하다고 말하며 외교 루트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국제협력에 균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라며 한국의 움직임을 비판했다고 하죠. 국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일 뿐인데 정부를 통하여 어떤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뿐인데요. 정작 이 소식을 들은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일부 우익 세력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그딴 것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엉망이 되고 있는 자국의 상황이나 신경 써라며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인구 100만 명당 6,148명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은 인구 100만 명당 겨우 117명의 검사 수를 보여주며 52배의 검사 규모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언론에서는 검사 부족으로 인해 일본은 확산이 폭발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며 얼마 전 아베 신조가 내놓은 회심의 대책 1가구당 2마스크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에서도 비웃을 정도로 일본의 대책은 엉망인 상황입니다.
미국의 CNN, 뉴욕 데일리 뉴스, 블룸버그 통신 등에서는 아베 신조의 대책은 일본 국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으며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을 뿐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그만큼 현재 일본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으며 결과적으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은 32%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한 네티즌은 한국의 현황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한국과 일본의 국민에 대한 대우를 대놓고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 2주간 자가격리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물품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 또한 너무 부럽다. 국민들을 제대로 생각해주고 있는 게 보인다. 이를 보니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바로 옆 나라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1가구 2마스크를 주는 일본과 너무 비교된다.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싫지만 이것만큼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다. 라며 한국에 비해 절망적인 일본의 현실에 낙담하고 있죠. 한국의 국민에 대한 대우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커뮤니티에도 소개되며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영미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 유저는 한국의 자가격리자에게 배급되는 생활물자와 정부로부터의 편지,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였는데요. 이를 접한 해외 유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루가 채 안 된 게시물임에도 불구하고 16,000개 이상의 추천을 받고 6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리고 있죠. 특히 최근 프랑스의 언론 르포앙에서는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한 프랑스인의 편지를 소개하였는데요. 이것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시스템을 비웃던 수많은 서구 관념론자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방역관리를 보며 히스테릭한 전체주의 보건국가 같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한국의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서구 관념론자들의 어설픈 지적에 불과하다. 한국은 인권과 사생활, 자유로운 이동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의 격리 권고를 따르고 이동 금지를 준수하는 것은 오직 한국 국민들의 시민 정신일 뿐이다 라며 해당 언론에서는 이 편지가 한국의 상식이 통하는 시스템을 위한 변론이라고 정리하며 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샤댐의 수위가 지난 10일 동안 16m 가까이 올라가 163.8m까지 치솟았다. 홍수 통제 수위인 145m를 무려 19m 가까이 넘어선 것은 물론 최고 수위인 175m를 불과 11m가량 남겨둔 수준이다. 최근 한 언론 보도 내용이다. 중국 창장 유역에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세계 최대 댐 산샤댐이 홍수를 막을 수 있을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창장 중류에 건설된 산샤댐은 높이 185m, 길이 2.3km, 너비 135m이다. 댐으로 생긴 인공호는 최대 저수량이 393억 T로 일본 전체의 담수량과 맞먹는다. 근래 산샤댐의 수위는 빠르게 상승했다. 창장 중상류에 내린 비로 창장 지역에 올해 두 번째 홍수가 시작되면서 올 들어 가장 많은 물이 댐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산샤댐으로 흘러드는 물의 양은 초당 6만 1000T를 기록했다. 다만 20일 중국 관영신화 통신은 -19일 오후 8시에는 유입량이 초당 4만 6000T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산샤댐의 홍수 방지 기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다만 일부 용어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최고 순우 175m, 홍수 통제 순우 145m라는 단어다. 유튜브에서는 산샤댐 수위가 홍수 통제 수위에서 벗어나 최고 수위에 육박해 산샤댐 붕괴가 임박하겠다고 주장도 나온다. 산샤댐의 설계 높이는 185m다. 수력 발전이나 해운을 위해서는 댐에 물이 차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이상적 수위가 175m다. 다만 매년 장마철이 되면 홍수에 대비해 댐의 수위를 낮춘다. 대신 최소한의 선박 운항이나 수력 발전에 필요한 수위를 유지한다.
홍수 방지 제한 수위라고 부르는데 이 수위가 145m다. 산샤댐은 30m 수위 잔 175m 145m 저수량 221억 5천 세제곱미터를 가지고 홍수를 조절한다는 의미다. 산샤그룹 창장 전력산샤 조정센터 바오정펑 씨는 19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수위 145m는 비홍수기 최저 수위 개념이라. 현재 수위가 160m까지 올랐다는 말은 여전히 홍수 방지를 위한 저수량의 60%, 130억 T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산샤댐의 홍수 방지 기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다. 다만 일부 용어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최고 순우 175m, 홍수 통제 순우 145m라는 단어다. 유튜브에서는 산샤댐 수위가 홍수 통제 수위에서 벗어나 최고 수위에 육박해 산샤댐 붕괴가 임박하겠다고 주장도 나온다. 산샤댐의 설계 높이는 185m다. 수력 발전이나 해운을 위해서는 댐에 물이 차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이상적 수위가 175m다. 다만 매년 장마철이 되면 홍수에 대비해 댐의 수위를 낮춘다. 대신 최소한의 선박 운항이나 수력 발전에 필요한 수위를 유지한다. 홍수 방지 제한 수위라고 부르는데 이 수위가 145m다. 산샤댐은 30m 수위 잔 175m 145m 저수량 221억 5천 세제곱미터를 가지고 홍수를 조절한다는 의미다. 산샤그룹 창장 전력산샤 조정센터 바오정펑 씨는 19일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수위 145m는 비홍수기 최저 수위 개념이라며 현재 수위가 160m까지 올랐다는 말은 여전히 홍수 방지를 위한 저수량의 60%, 130억 T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심각한 위험에 처한 중국 공산당의 전제. 서양의 기준에서 보자면 중앙집권형 국가는 근대 문명의 발달에 따른 결과이다. 고대의 국가들은 지금의 국민 국가들처럼 넓은 지역을 통제할 만한 인력과 조직, 지식, 법률 체계 등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는 정반대였다. 유사 이래 아니 어쩌면 역사가 등장하기 이전 선사시대부터 중국에서는 중앙집권형 국가가 더 보편적인 모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치수의 필요성이었다. 한자의 한은 원래 황하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나중에 일반적인 의미를 내포한 보통명사로 변한 경우이다. 보통명사 한은 유량과 강의 형태, 물이 흐르는 경로가 일정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 또는 연도에 따라 변화가 심한 물줄기를 가리킨다. 황하의 특징이 그것이다. 지금도 황하는 유량의 변화가 극심하며 심지어 1년 중 몇 달은 아예 황해로 흘러드는 물줄기가 끊어지기도 한다고 들었다. 공장이 많이 들어서면서 공업용수로 황하의 물을 끌어쓰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이런 황하의 유량이 더욱 많고 더욱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황하 중부지역 즉 흔히 중원이라고 부르던 지역은 고대 울창한 밀림지대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지역에서 발원한 황하 문명은 그래서 초창기부터 황하의 물줄기를 다스리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황하 문명의 성립 자체가 황하의 치수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조직화하고 사회화한 결과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흔히 요순시대라고 말하는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등이 모두 황하의 치수를 통해 업적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아 왕위에 오른 전설적 인물들이다. 치수 사업은 근본적으로 거대한 인력의 동원과 조직이 필수적이다.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거대 인력과 조직은 바로 중앙집권형 통치 체제로 직결된다.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은 바로 이런 황하 치수의 결과이다. 그 핵심에 중앙집권형 통치 체제가 있다. 그리고 중국의 모든 이념과 철학은 이런 통치 체제를 뒷받침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반응의 결과이다. 법가는 중앙집권형 통치 체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철학이었고, 유가는 협조적이었으며, 도가는 그런 통치 체제에 대한 회피 반응의 결과라고 본다. 이런 중국의 중앙집권적 전체주의적 특징을 마르크스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고 불렀다. 요즘 중국은 황하가 아닌 양쯔강의 치수 문제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 참고로 강 역시 양쯔강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보통 명사화한 경우이다. 수량이 일정하고 물의 흐름이 일정한 물줄기를 가리킨다. 황하와 달리 치수의 부담이 적었던 양쯔강이 최근 들어 중국 지배층에 엄청난 공포를 안겨주는 강으로 탈바꿈한 배경으로 샨샤댐의 건설이 꼽히곤 한다. 홍수와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를 불러오는 댐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올해 온갖 재앙이 겹치는 중국. 일부의 우려처럼 샨샤댐 붕괴라는 사태까지 겹치면 중국 공산당 정권은 심각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 같다.